여러분 안녕하세요. 멜트입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거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다른 영상들과는 다르게 오늘은 서론을 좀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다들 새해 계획은 짜셨는지, 짜셨다면 1월이 거의 지나가고 2월이 오고 있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또 그림 관련 정보를 전하는 영상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채널 소개 영상을 제외하고 이런 약간은 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요. 제가 또 자기 개발에 진심인 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새해 계획을 짜면서 OTT나 내 인생에 크게 상관없는 이슈 같은 거에 관심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독서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워낙 책을 멀리했던 터라 욕심부리지 않고 한 달에 한 권에서 2권 이상이 제 목표입니다. 글을 자주 안 읽다 보니까 머리가 굳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또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요즘엔 노래보다 팟캐스트, 라디오 이런 거 듣는 거를 선호하는데요. 매일 그림을 그리니까 매일 듣는데 팟캐스트 말고 읽어주는 이북? 그러니까 윌라 같은 거는 사실 청취고 독서랑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에서 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독서를 취미로 갖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월 중 다 읽는 걸 목표로 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는 첫 라디오 영상입니다. 근데 책이 굉장히 재밌어서 며칠 만에 다 읽고 지금은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서 이 책 언어의 높이뛰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가 쓴 책이고 이 책의 부제는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프로젝트이고요. 우리 시대의 언어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혹은 사용해보셨을 무심코 쓰는 말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게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박대리,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비말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누구의 민낯이 드러나. 환자분 주사실로 들어오실게요.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까?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왜 문제인 걸까? 지금까지 문제없이 써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이런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에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담겨있지는 않은지를 언어학자, 인문학자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포착해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신지영 교수가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는 의외로 엉뚱한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피부와 주름살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는 걸 깨닫는 게 계기가 되어서 시작해요. 신 교수는 37살에 처음으로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됐대요. 대학 교수 37살이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는데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에 파마를 하지 않는 단발머리로 다녔던 신 교수는 교수가 된 초창기 한동안 자주 학생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대요. 신 교수가 연구실에 있는데 막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교수님은 어디 계시니? 이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학생인 줄 알고 막 반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런 오해를 한 사람들이 신 교수가 교수인 걸 알게 되면 반응이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셨네요.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혹은 너무 동안이시네요.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해하기라도 하는 듯한 말을 건넨 거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니 이 행동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나 생각을 덮고자 한 말이었다는 게 너무나 보였고 또 내가 실수를 한 건 전적으로 당신이 너무 일찍 교수가 된 탓, 당신이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던 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면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죠. 학생일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 아닌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언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언어 민감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가 구체화가 되었고 지인의 반경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었고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면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써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예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온 언어들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반영해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고요. 또 말이든 글이든 언어든 상대를 전한 행위이고, 그러니 상대의 감수성에서 어떻게 들리고 읽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강의부터 10번째 강의까지 모두 재밌는데요.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첫 번째 강의 왜 반말하세요? 나이가 권력인 우리 랑 5번째 강의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음에 타인의 신상 정보가 절박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몇 살이세요? 혹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국어는 공손함이 요구되는 대화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흔치 않은 언어래요. 2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너, 그리고 너를 높인 건 당신인 거죠. 그런데 학생이 교수에게 혹은 처음 보는 사이에 당신이라고 하면 왠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기에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당신이 표준국어대사전 3번 풀이에서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문어체인 거죠. 이걸 만약 구어체로 사용한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불렀다가는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당신 그렇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 어떡해? 뭐?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그리고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너 몇 살이야? 이처럼 당신은 단순히 너의 높임말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면전에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건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 4번 풀이에는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존중을 의미하는 뜻의 예시를 들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 얘기를 듣고 뭐? 당신? 언제 봤다고 나더러 당신이래? 이렇게 화낼 사람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당신은 앞서 사용된 당신과는 다르게 존댓말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왜 어떤 당신은 싸움을 부르고 어떤 당신은 듣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걸까요? 두 당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싸움을 부르는 당신은 특정 대화 상대자를 가리키고, 반면 듣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당신은 나를 특정하여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불특정 다수가 당신으로 칭해지고 있죠. 그래서 2인칭 대명사는 공손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어가 지닌 특징입니다. 공손성에 따른 2인칭 대명사의 구분을 보면 전 세계 207개 언어 중에 영어의 you처럼 대화 상대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의 공손성에 따른 구분이 없는 언어가 66%나 된대요. 그리고 공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언어로는 예시로 불어가 있대요. 평칭에 띠랑 경칭에 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중 가장 적은 비율인 공손성의 이유로 사용이 기피되는 언어, 공손할 때는 너도 당신도 사용하지 않는 3%에 속하는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자를 언급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호칭이 애매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너라고 부를 수도, 당신이라고 부를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화 상대자를 2인칭 대명사로 부를 수 없으니 따로 부르는 호칭어가 별도로 필요해서 한국어는 호칭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들은 호칭어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상대의 나이와 성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기간 호칭어인데, 나이가 많은 쪽은 나이가 적은 쪽에게 너 혹은 야를 호칭어로 사용하고, 나이가 적은 쪽은 나이가 많은 쪽을 자신의 성별과 상대방의 성별을 따져서 언니, 오빠, 누나, 형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이나 성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상대의 나이를 묻고 내 나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였던 거죠. 그리고 굳이 나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더 절박해지는데요.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자주 선택되는 호칭어는 직업, 직위, 직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직함입니다. 그래서 직함 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적절히 부르고 이로 인해 원활히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함이 발달한 거고,
또 동시에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큰 권력 중 하나이고 그렇기에 나이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어 높임법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듣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듣죠. 또 대체로 권력이 큰 쪽이 작은 쪽에게 나이를 묻는 거는 허용되지만 반대는 그렇지가 않죠. 예시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몇 살이야? 라고 묻는다던가. 이렇게 한국어에는 비대칭적인 언어 권력이 존재하며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당연시하고 또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연령에 의한 권력 관계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아랫사람, 많은 사람은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신 교수는 크게 반말과 존댓말로 구분되는 이런 한국어의 높임법이 연령에 따른 서열을 만들고 많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선량한 연령 차별주의자로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사고는 신 교수가 높임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존댓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고 반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로 자꾸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 윗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생각이 점점 고착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로 배우고 이걸 가르쳐 왔잖아요. 그리고 이 가치, 이 언어는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그 표현이 유독 거슬리고 불편하다는 건 한국어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언어는 생각을 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생각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변했고 도구는 낡았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생각을 잘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담지 못한다면 언어를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내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고 우리 사회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된다면 언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저자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일부만 살짝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어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을 때 너 왜 그런 말을 써?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이랬을 때 왜 내 말을 그렇게 오해하고 난리야? 라고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고 다 그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왜 내 말이 그렇게 이해됐을까? 왜 내 말이 오해됐을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신 교수가 말했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언어 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도 하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던 걸 아차 하면서 깨워주고 내가 여태 사용하고 있던 말 중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지 되짚어보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변화가 정말 필요하고 언어가 진짜 모든 거다. 진짜 중요하다. 라는 거를 너무 와닿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갈피에 적힌 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높이뛰기 경기가 선수들만의 경기라면 언어의 높이뛰기는 언어 사용자 모두의 경기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누구나 관전자가 아닌 실천자이며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실천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귀찮고 힘들다. 목표 높이를 올리려는 시도가 사용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록을 높이는 일은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어의 높이뛰기 기록은 그래서 그 사회가 성취한 언어 감수성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언어의 높이뛰기 막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언어 감수성의 사회적 기준이 조금씩 향상된다는 뜻이며 언어 사용자 모두가 이룬 성취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의미한다. 사회의 진보는 진보된 생각을 가져올 것이고 진보된 생각은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언어 감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도 언어의 높이뛰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